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위에 세대가 걸어왔던 길을 후배 세대가 그대로 무난하게 따라가면서 바통을 이어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장기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되는데 지금 출산율이 0.7이라는 거는 가족을 분화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한 세대를 30년으로 친다면 한 두 세대 후가 되면 이게 제로에 수렴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죠. 자, 1700만의 요즘 어른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 중간에 껴있는 독특한 사람들, 즉 늙음을 지향하지만 여전히 젊음을 갖고 있는 부모님 세대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 마지막 유교적 관념을 가지고 있는 중장년이면서 동시에 자녀로부터 본인은 봉양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최초의 세대인 거거든요. 샌드위치 세대, 이게 1700만이 껴있고 이 사람들이 따라서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어떻게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과거 선배 세대가 만들었던 한국 사회를 우리 후배 세대에게 무난하게 연결시켜줄 수 있는 인식이나 제도나 철학이나 혹은 우리 질서나 이런 것들을 재편해서 연결시켜줄 수 있는 어떤 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요 세대를 우리가 위기가 아니라 어쩌면 기회로 활용하는 어떤 역발상의 어떤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죠. 교수님의 김작가TV에서는 사실 벌써 몇 번째 초청하고 있는데 책도 계속 많이 내시잖아요. 이번에 또 요즘 어른의 부모 경제학이라는 책도 내셨는데 저 굉장히 궁금한 것 중 하나가 교수님이 신간을 내실 때 전 늘 드는 생각 중 하나가 이번이 인구 관련해서는 마지막 책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인구가 뭐 내년에 갑자기 변화가 생기고 이런 문제는 아닐 거잖아요. 이미 몇십 년 정도는 결정된 거일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도 충분히 담아서 2023년에 내셨으면 4년, 5년에 나올 게 없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왜 또 마침 나왔더라고요.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교수님? 사회라는 게 변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회를 구성하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사실 그 안에 아마 가장 설명력 혹은 가장 그 영향력이 큰 게 아마 인구 변수일 거예요. 그래서 인구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큰 흐름 물론 한번 다루고 나면 더 이상 뭐 세세한 얘기가 있을 것이냐? 겉으로 보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사실 또 분해해서 쪼개보면 종과 행으로 여러 가지 좀 나눌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인구 생각하면 사람 이것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면 생산의 한 측이 있고 또 소비의 한 측이 있고요. 또 우리 집으로 생각하면은 또 부양 인구와 피부양 인구가 있는 것이고 굉장히 결이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더 중요한 거는 미래를 우리가 조금 가정하고 상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설명 변수, 이른바 옛날에는 변수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제는 뭐 상수라는 단어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늘 넣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아마도 인구만큼 브라이어티하게 이렇게 좀 꼬리를 무는 이슈도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매년 아마 그렇게 새로운 주제 가지고 찾아뵐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신간을 또 내시겠다라는 아마 다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2025년 지금 벌써 5월입니다. 지금 한국의 출산율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고 인구 절벽이라 부를 수 있는지 일단 데이터를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 인구 얘기를 할 때는 출산율이 가장 중요한 출발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인구가 위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모, 즉 출산 인구, 출생 인구는 한없이 계속 태어나고요. 또 이분들이 열심히 생산 가능 인구로 편입해서 또 돈을 벌고 이 돈을 번 걸 가지고 또 매출도 늘어나고 또 세금도 내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축적 스톡을 쌓게 되겠죠. 요게 이제 사회 전체적인 위에 계시는 이제 65세 이상 인구, 피부양 인구를 먹여 살리는 부양의 구조가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탄탄한 사회는 이 진분수의 이 인구 피라미드가 가정될 때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한국은 역전됐죠. 극단적으로 역전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제 그 역전의 흐름이 굉장히 센데요. 2024년 작년입니다. 작년에 출산율이 아직 확정치는 아닙니다만 조금 좋아진 걸로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아마 뭐 정치적인 혼란 이슈만 아니었다면 굉장히 반가운 뉴스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얘기들인데요. 0.75명이 나왔습니다. 0.75. 0.72였죠. 1년 만에 0.03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반갑게 늘어난 수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인구 좀 더 낳읍시다라고 해서 이제 인구 장려, 그러니까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전환한 게 2004년부터인데 한 20년이 걸렸죠. 20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사실은. 뭐 돈도 뭐 300조를 썼다, 400조를 썼다. 굉장히 다양하게 정책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2023년 기준으로는 0.72까지 떨어졌거든요. 20년 전에 1.3에서 0.7까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매년 평균 한 0.05씩 줄었다는 얘기인데 반갑게도 2024년 작년이죠. 작년은 0.75로 0.03이 늘어났어요.
굉장히 좋은 징조다. 네. 드디어 이제 조금 빛을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네. 많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제 긴 시간 동안 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왔기 때문에 살짝 늘어나는 게 의미가 있겠냐?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 있는데, 평가절하할 이유도 없고요. 분명히 있는데, 사실은 그게 좀 길게 갈 수 있고, 좀 총량적인 방식으로 늘어나면 좋겠는데, 네. 조금 분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0.7이 갖는 숫자가 뭐냐 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2.1명이 나와줘야 뭐든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인구가 이제 유지가 되는, 대체가 되는 선인데, 요게 이제 1983년에 깨지면서 40년째 지금 자연 감소 상태란 말이에요. 출생이 사망보다 늘 낮은 네. 단계가 이제 벌어졌던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작년에 좀 늘었다. 올해도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도 조금 늘어날 확률이 높다고 진짜요? 봐요. 예. 왜요? 왜냐하면 한국은 출산을 추정할 수 있는 선행 지표가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이런 거죠. 한국은 출생을 하려면 반드시 전공정을 통과를 해야 돼요. 대개 근데 아기를 낳았다고 이제 듣는다면 그분들의 조건들을 생각하면 아마 1년, 2년, 한 3년 전에 늘 세레모니를 했을 거예요. 결혼을 했겠죠. 그렇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사실은 가족을 분화하는 조건이나 환경들은 국가나 사회마다 다른데 네. 한국은 유독 결혼을 해야 출산이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이 출생안은 엄마, 아빠, 법적인 엄마, 아빠가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혼외자라고 표현하죠. 혼외자 비율이 최근 10년 동안 한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최근 이제 시대 변화죠. 늘어서 지금 한 4.45%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 정도가 혼외자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96명은 법적인 엄마, 아빠 밑에서 나오는 자녀라는 거죠. 근데 결국 뭐냐면 한국은 출생을 하기 위해서는 96명의 그 루트, 바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 숫자가 늘어나면 96% 확률로 출생이 늘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결혼이 늘었어요. 이것도 똑같이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작년, 올해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왜 늘었을까요? 우리 김 작가님도 최근에 결혼식장 자주 가지 않습니까? 요즘에 잘 간 적이 없는 이유가 제 나이대가 다 결혼했어요. 거기 이제 만혼이라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초혼 연령이 보통 33살 정도인데 이제 갈수록 이게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마 더 늘어날 확률이 높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작년, 올해 특히나 이제 봄, 가을에 그 혼인 건수가 좀 많이 늘었어요. 이유는 그 지난 4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관혼 상제 중에서 우리 결혼은 연기할 동기가 있다면 연기를 할 인센티브가 있었거든요. 결국 뭐냐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40명까지 이제 참가할 수 있고요. 맞아요. 41번부터는 결혼식장에 못 들어가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합적인 그 감염 이슈 때문에. 그래서 4년 동안 사실은 이제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렵다가 이제 이게 마스크가 풀리면서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그 결혼이라는 게 좀 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작년에 본격적으로 늘고 정확히는 재작년 3월부터 코로나가 좀 풀렸습니다만 거기 그렇다고 바로 늘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 올해 아마도 내년 정도까지 늘어날 수는 있겠다. 이런 거를 경제학적으로는 이제 몰려서 하는 특별한 이제 이벤트성의 성과다 해서 기저 효과라고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출산아가 늘어났다는 것은 전제 조건인 혼인수가 늘어났고 혼인수가 늘어난 거는 지난 몇 년 동안에 결혼하려고 했던 숫자가 명기됐던 것들이 대거 일시에 폭발하면서 좀 늘어난 숫자가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 가정하면 앞에가 만약에 다 해소가 돼버리면 요거는 다시 정상화가 될 확률이 있죠. 그렇다면 더 낮아질 확률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향후 출산율과 결혼은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네요. 길어야 아마 2년 정도일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한 거죠. 지난 몇 년 동안 결혼 조건들이 바뀌었습니까? 그냥 젊은 친구들이 결혼할 수 있는 상황 논리가 변했냐라는 거죠. 펀더멘탈이 바뀌어서 만약에 결혼이 늘어났다면 추세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데 뭐 제가 아는 한 20대, 30대의 결혼을 위한 경제적 환경이나 조건들이 좋아졌다는 징후는 없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다는 통계들이 더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늘어났다는 거, 이건 사실은 이제 특별한 케이스, 바로 통계상의 허점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아마 반등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느낌, 아까 얘기한 기저 효과가 이제 다 소화가 되고 나면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고요. 하나 우리가 더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율이 늘어난다고 정말 좋은 것이냐라는 건데요. 율은 비율이잖아요. 비율이 늘어나도 모수가 작아지면 전체 숫자는 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느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0.72에서 0.75가 됐으니까 그만큼 뭔가가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수 자체가 적어지면 그 숫자가 늘어도 전체 나오는 총량 자체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국은 40년 가까이 2.1 이하에서 0.7까지 쭉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산에 들어가는 모수 자체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여기서 비율이 뭐 2배가 3배가 된다 한들
과거보다는 훨씬 더 숫자가 적어질 수밖에 없죠. 통계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100명 중에서 출산율이 0.7이다 하면 35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남자들은 못하니까 우리 출산율의 모수는 15세부터 49세 여성이거든요. 요 분의 자녀 숫자이니까 이분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이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숫자 늘어나죠, 비율이. 그런 맥락이라 100명 중에 0.7이면 35명이 나오는데 0.7이 좋아져가지고 1명이 됐어요. 아,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근데 모수가 50이면 25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비율로는 0.7에서 1로 0.3이 늘었는데 오히려 전체 출산한 숫자는 더 줄어드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비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총량과 관련된 이슈일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비율 물론 늘어난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조금 더 진중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요 책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 저출생 고령화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베이비 부머 세대, 즉 요즘 어른에 있다고 해주셨는데 1,700만 명이라는 거대한 규모 때문만이 아닐 텐데 예전 어린이랑 요즘 어른은 뭐가 다른 거죠? 여기서 요즘 어른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도 사실은 이제 50대 중반입니다만 당사자는 물론이고요. 주변에서 바라보는 많은 분들, 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술 한잔씩 하더라도 얘기하는 거 보면 철 안 든 건 똑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20살 때 50대 중반의 아저씨들을 바라볼 때의 인식하고 정작 이제 그 나이가 됐을 때 우리는 뭔가가 성숙하고 좀 많이 다르고 뭐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그죠?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어차피 머릿속은 20대, 30대 그 마인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얘기인 즉슨 제가 요즘 어른이란 이 단어를 쓰는 게 뭐냐면 과거의 어른하고 뚜렷이 구별되기 시작한 새로운 중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분들이 누구냐? 아마도 우리의 베이비 부모, 저 진짜 베이비 부모입니다. 우리가 통계상으로는 55년부터 63년 구간에 있는 9년 구간, 내 사람을 베이비 부모라고 하고 연간 한 80만 정도 태어났는데 진짜 베이비 부모는 70년 개띠 전후까지 포함을 해야 됩니다. 결국 55년부터 74년에 있는 20년 구간이 독특한 인구 그룹을 가지고 있는 코호트 집단이에요. 요게 진짜 베이비 부모입니다. 1,700만 예, 그게 그러니까 20년 구간인데 1,700만이니까 숫자가 많죠. 연간 거의 뭐 100만 가까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지금 딱 중간 연도 이제 중년 연배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소위 이제 생태적인 어떤 그 나이는 그 나이대에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실은 마인드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은 사실은 과거의 젊은 시절에 수렴되는 방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소위 이제 중년이 됐다라는 것은 과연 이런 거죠. 뭐 신인종, 뭐 신인류라고도 표현했던 우리 X세대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건데 사회에 저항하는 게 20대 때는 이제 이게 됐는데 50대인데도 저항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50대에 저항하는 신중년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맥락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인구가 중요한 이유는요. 사회 때문이거든요. 뭐냐면 사회는 끊임없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국가를 구성하는 게 토지, 뭐 국민 영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회가 유지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차피 우리도 사실은 한국 사회 땅을 빌려서 잠깐 살다가 이제 죽을 사람들이고 후세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을 또 계속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유지의 주체가 바로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세대마다 좀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위에 세대가 걸어왔던 길을 후배 세대가 그대로 무난하게 따라가면서 바통을 이어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장기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되는데 지금 출산율이 0.7이라는 거는 가족을 분화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다음 단계 아마 한 세대를 30년을 친다면 한 두 세대 후가 되면 이게 제로에 수렴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죠. 자, 1,700만의 요즘 어른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 중간에 껴있는 독특한 사람들, 즉 늙음을 지향하지만 여전히 청년을 갖고 있는, 젊음을 갖고 있는 마처 세대라고 표현하죠. 부모님 세대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 마지막 유교적 관념을 가지고 있는 중장년이면서 동시에 자녀로부터 본인은 봉양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최초의 세대인 거거든요. 인류 역사상 그런 중간에 끼는 세대가 별로 없었어요. 샌드위치 세대, 이게 1,700만이 껴있고 이 사람들이 따라서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어떻게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과거 선배 세대가 만들었던 한국 사회를 우리 후배 세대에게 무난하게 연결시켜줄 수 있는 인식이나 제도나 철학이나 혹은 우리 질서나 이런 것들을 재편해서 연결시켜줄 수 있는 어떤 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요 세대를 우리가 위기가 아니라 어쩌면 기회로 활용하는 어떤 뭐랄까 역발상의 어떤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요즘 어른이 위험 투자에도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말이 있던데 보통 우리 노년을 했을 때 위험 투자 회피하고 안전 투자를 지향하고 지향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좀 다르게 가고 있네. 경제 이론과 다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투자 이론의 상당수가 1970년대 우리가 현대 경제학에서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이때는 많은 국가에서 인구가 확 늘어나고요. 또 평균 수명이 짧았던 시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단어가 투자 이론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을 합니다. 즉 젊은 시절의 라이프의 지향성이 있고 이 나이 드신 분들의 지향성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타겟 데이티드 펀드하고 똑같습니다. TDF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건데 뭐냐면 이 인생에 걸쳐 가지고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리스크와 리턴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 일련의 방식이나 표본들을 이론화시킨 게 투자의 우리 그 원칙, 법칙처럼 지금도 이제 회자가 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우리 연령에 따라 가지고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을 조정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슈들이 있습니다. 되게 뭐 100에서 자기 연령 뺀 만큼의 그 소위 위험자산을 가져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거고요. 또 합리적 기대 가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런 이론이 단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런 이론이 만들어졌던 게 평균 수명이 70이 안 될 때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70이란 이후에 이제 삶은 없었던 거죠. 당시의 가정으로 라이프 사이클상. 그렇다면 한 50 정도만 돼도 사실은 20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위험 자산을 편입해가지고 뭔가 더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별로 없어요. 근데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또 숫자가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 가지고 실물의 재원을 늘리고 그것들이 금융화를 통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넓히는 방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걸 하려니까 젊은 친구들에게는 위험 자산을 적극적으로 편입하는 게 전체적으로 좋아요. 왜? 이때 실패하더라도 중간에 한번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요라는 것. 또 더 중요한 거는 자산 게임에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인플레 시대, 그러니까 소위 개도국 시대다 보니까 소득에서 그것을 벌충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인플레 시대였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과정 안에서 그래서 초기 단계 위험 자산을 선호하고 나이가 갈수록 이제 안전 자산을 그만큼 늘려라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 많이 하죠. 자, 문제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70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90, 100까지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대표적인 게 아마 저는 한국 사례라고 보는데 한국에서 위험 자산의 선호도가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좀 선호되고 있는 현상들이 최근 10년 사이 뚜렷이 보이고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우리 실물 자산, 부동산이죠. 보통 한국에서 이제 가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한국은 사실 이제 그때보다 평균 수명이 더 짧을 때 이런 이론들이 들어왔으니까 보통 한 60 정도, 환갑 정도가 지나고 나면 본인들의 자산을 줄이거나 혹은 재배분해가지고 상속이나 증여의 이슈를 좀 남겨두고 본인의 노후 생활비로 써야 된다. 이런 맥락들이 사실은 정가의 보도처럼 이제 흘러왔는데 지금 60 생각하면 앞으로 30년을 살아야 돼요. 어쩌면 청년에 더 가까운 연령대거든요. 그렇다면 그 나이는 당연히 리스크를 테이킹해야 됩니다. 네. 당연히 그렇다면 실물자산, 위협자산을 선호할 수 그 대표적인 게 60대, 70대가 부동산의 중고주택의 소위 매도자가 아니라 신규주택의 매수자로 등장을 하면서 가뜩이나 공급은 제한적인데 새로운 매수자가 또 등장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젊은 20대, 30대 자녀분들하고 또 경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수요자가 많고 공급이 작으면 가격은 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사실 한국에서 보이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적어도 한국에서 1970년대 만들어졌던 즉 모든 기대나 편익들은 모든 정보에 반영된다는 합리적 기대 가설 혹은 라이프 사이클에 따르는 그런 이론들은 조금 재고의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재테크와 지금 부동산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럼 인구 감소 시대에 부동산은 어떻게 바뀐다고 예상하시나요? 우리 자산 시장은 다 마찬가지, 실물도 마찬가지인데 뭐니 해도 수요 공급이죠. 그렇죠.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건 없다고 봅니다. 수요 공급을 이제 통제하는 게 사실 이제 정책이나 혹은 유동성이나 혹은 이제 특히나 한국에서 심한 심리 같은 것들 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좀 개입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수요 공급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인구라는 것은 수요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랬더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이 즉 토목 건축이 굉장히 커왔던 이유는 뭐냐면 끊임없이 인구가 이런 삼각형의 진분수의 인구 피라미드를 가져왔고 특히나 베이비 부모를 가져왔던 우리 역사상 맥락을 놓고 본다면 이 베이비 부모들이 다 집을 분화하면서 가족을 분화하면서 집도 가져야 되거든요. 특히나 서울 수도권에 쏠리면서 한정된 공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은 굉장히 제한적일 텐데 우리는 사실상 17개 광역 중에서 서울 경기 빼고는 전부 다 이 서울 경기 수도권을 향해서 다 올 출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 경기가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 개발도 선진국과 달리 보통 선진국들은 도시 안에서 압축 고밀도의 개발을 하다가 그게 안 됐을 때 주변부의 교외부의 이 저층형의 분산형 어떤 그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 한국은 워낙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변부인데도 불구하고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압축 고밀이에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만큼 사실은 수요가 많았다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한국의 부동산 값이 뛴 거는 거의 뭐 7, 8할 이상은 인구죠. 어마무시한 출생에 근거하는 인구의 공급들이었던 거고요. 이제 줄기 시작하고 있죠. 이제 줄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될 거다라고 하는 측면. 근데 문제는 그 측면도 이제 늘 또 분화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줄어도 가구 수가 늘거나 개별적인 수요는 줄지 않을 수 있다라는 또 새로운 가설이 등장을 합니다. 그거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우리 아파트가 다 설계가 됐다면 요즘은 가족 분화가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이 사람들도 어쨌든 다 따로따로 집을 가져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 거니까 옛날에 4인이 한 집을 살았다면 좀 극단적인 비유라면 최근에는 4인이 4개의 집을 가져야 되는 느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수요가 하나에서 4개로 늘어난 거죠. 그럼 당연히 이것은 공급 부족, 수요 증가. 따라서 이제 당분간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뭐 앞으로 뛸까 떨어질까
이 맥락은 고려해야 될 변수가 굉장히 다양해요. 수요 측면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니까 공급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나 한국은 공급 체계가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또 막 실체적이고 실효적이라고 할까요? 사실 이런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좀 반감을 가지시는데 한국은 어쨌든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가지고 공급과 관련돼 있는 통제를 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만큼 사실은 주택이 중요한 요소니까 이제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게 뭐 잘하면 사실은 그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늘 엇박자를 내니까 지금까지 실패를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맥락인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도 개입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사실은 보이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이 같이 들어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분해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한국은 하나 더 붙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건 공간 이슈입니다. 양극화 이슈죠.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효과나 부가가치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확률이 높은 특정 지역에서는 어쨌든 그 가격이 뛰겠죠. 몰릴 거니까. 반면에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은 또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느낌이죠. 아마 이런 것들을 개별적인 차원에서 측면들을 조금 더 다각적으로 좀 반영을 하고 봐야, 물론 그렇게 본다고 또 맞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래야 사실은 조금 더 좀 자신이라고 할까요? 추정할 수 있는 확신체가 좀 생기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죠. 지방 소멸 문제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상태일까요? 이런 얘기 들은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지방은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229개 기초지자체, 뭐 서울 수도권 그리고 일부 대도시권에 있는 지역을 빼고는요, 독자적인 어떤 존립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까지 떨어졌다라고 봅니다.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있는 건 유령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사실상 지방 지역은 뭐 이미 많이 늦었다. 그리고 어쩌면 만약 이대로 간다면 한국 사회의 미래를 보려면 지금 한 인구 10만 정도 되는 도시의 원도시만 가봐라. 한국 이 인구가 줄어드는 거, 그다음에 순환 경제가 막히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마 확인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중심으로 노후 대비하고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이니까요. 이 전략은 앞으로 유효하지 않은 건가요? 일단 뭐 포트폴리오가 바뀌긴 할 텐데요. 네. 당분간은 굉장히 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DNA라든가 신화라는 것들이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그때그때 바뀌지진 않거든요. 특히나 우리 선배 세대, 특히나 중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역 기간에 느꼈던 경험을 했던 이 경험치라는 거는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부동산 사면 오른다. 결국. 그렇죠. 불패 신화. 불패 신화.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아마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수정이 되려면 좀 시간들이 좀 걸릴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비정상과 불균형한 상태라면 그것들을 돌릴 수 있는 방식의 여러 가지 어떤 그 트리거들이 있거든요. 이 촉발제를 잘 사용하는 게 이게 사실은 정책의 그 묘미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전제가 되겠죠. 만약에 잘한다면이 아니라 잘할 수밖에 없고 피할 수가 없는 느낌인 거예요. 뭐냐면 예전에는 토지 부문에 많은 그 실물 안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파트에 소위 가계 자산이 많이 이렇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생각보다 좀 적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만약에 고정이 되거나 앞으로 만약 유지가 된다면 이거는 한국 사회가 걸어가야 될 길에 굉장히 큰 함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한국에 우리 그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다 투입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기대치 바로 잠재 성장률이 이미 2%가 안 되거든요. 지금 한국 사회는 사실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려는데 올 노력을 해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얻을 수 있는 게 2%가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와중에 특히나 한국을 먹여 살렸던 우리 동북아 국가, 한중일, 베트남까지 포함해서 이들을 먹였던 국제 밸류체인 바로 자유무역의 분업의 수혜가 이제 트럼프 주의 때문에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이것도 환경이 바뀌고 나면 각 국가들이 예전처럼 자유무역의 수혜가 한국에 돌아가도록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여러모로 봤을 때 밖에서 치고요. 안에서는 성장의 동력이 없는 상황. 그런데 어쨌든 한국 사회는 더 먼 길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바톤 터치가 이루어져서 젊은 친구들이 그 다음 세대를 만드는 영원 불면의 방식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아진 거예요. 사면 초과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마 대표적인 방식이 약점의 강점화. 이거 아니고서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 시장의 약점이죠. 우리 부동산 일극화, 실물 자산 일극화. 특히나 이것 때문에 덩치도 크고 유동화도 잘 안 되고 말이죠. 후속 세대가 있어야 사실은 늘어나는 방식인데 누군가는 그걸 계속 가지려고 하고 누군가는 가지지 못하니까 포기하게 되는 방식. 즉 손바뀜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회 전체의 잠재 성장률을 낮추는 건 물론이고요. 사회 비용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될 거예요. 따라서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사회의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에 그대로 가면 이게 다 비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이 우리가 그냥 자유주의적 논점으로 생각하면 가진 자의 책임이지
그러길래 미리미리 좀 시장 읽고 내놓고 팔고 줄이고 해서 공급을 시켜버리면 다시 균형점 찾아갈 거야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30-40년 이상 계속해서 인플레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부동산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이 신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는 그렇게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려면 그만한 뭐 인센티브와 페널티와 각종의 어떤 미세 조정 장치를 통해 가지고 떨어지도록 해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안타깝게도 한국은 그런 점이 굉장히 부재하죠. 혹은 굉장히 미약한 상황이죠. 그래서 적어도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몰림과 소위 이제 부족함이죠. 이 과소와 소위 집중의 이슈를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 이게 이제 아까 인구로 얘기하면 1700만 우리 요즘 어린이 가지고 있는 거와 똑같은 것처럼 그런 식의 완화 장치로서의 소위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 사이의 연결 지점들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는 거. 즉 R형으로 친다면 한국은 이쪽 끝에 R형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굉장히 낮은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운동을 잘해왔거든요. 이제 이걸 늘려야 되는 상황.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간 지점을 잘 활용한다면 사실은 어쩜 이렇게 크게 늘어났던 것들을 에너지로 쓸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 가구수 말씀해 주셔서 1인 가구 늘어나지만 그중에서 또 1인 고령 가구도 엄청 계속 늘어날 텐데 그럼 주거 형태도 변화가 필요할 텐데요. 어떤 형태가 좀 가장 현실적인 미래의 방향일까요? 이런 반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새 우리 한국에서 집 하면 우리 로제가 불렀던 아파트죠. 아파트.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주거 공간 패턴 중에서 아파트가 단시간에 한국의 표준 주거 라이프로 이미 그쵸. 등장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주택이 훨씬 많았죠. 그럼요. 지금도 사실은 주택수 많은데 어느 순간부터 집하면 아파트라는 맥락이 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아파트가 늘어나는 인구 폭증과 이 인플레 시대, 구매력을 결합시킬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어떤 새로운 현대화와 관련돼 있는 우리 자녀 세대의 인식들 혹은 환경들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최적의 설계 공간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곧 생활이 된 거. 이 생활이 막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활과 동시에 굉장히 큰 또 우리 자산의 또 축적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라는 공간은 사실은 설명 불가능한 굉장히 다층적인 사회학적 의미와 함께 우리 그 금융학적, 우리 재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공간이 됐다는 얘기죠. 자, 문제는 이제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를 지금까지 만든 조건들이 바뀌었거든요. 인구가 폭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장은 잠재 성장률이 2%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막 퍼질 때가 성장률 막 10% 갈 때거든요. 2%가 안 되고 있어요. 또 특히나 젊은 후속 가족들, 가족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선택지에 불과할 정도로까지 인식이 굉장히 바뀌어진 친구들이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4인 가족, 5인 가족이 최적화된 방식으로 품어냈던 아파트 혹은 아파트의 설계 구조, 앞으로도 유효할 것인가? 판단 아마 시청자분들에게 맡깁니다만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 느낌들을 최전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마 지금 현재 1인화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패턴들이에요. 지금은 1인 가구가 전체 우리 가구 패턴 중에서 한 42%,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48%까지 갑니다만 문제는 이제 이게 지금 정도가 가장 낮은 수치라는 거예요. 뭐냐면 단신 싱글의 인생 모델이 별로 낯설지도 않고 큰 문제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X세대가 이제 5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노년 단계에 들어가면 불가피하게 혼자 살아야 돼요. 결국 마지막은 혼자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표준 가족, 즉 4인 가족을 전제로 해서 만든 공간에 긴 시간 동안 한 20-30년, 짧게는 뭐 몇 년 동안 그 공간을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런 수요가 충분히 커버가 될 것이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도 30년 전에 우리가 아파트에 다들 살지 않았듯이 많은 조건들이 바뀐 30년 후에 여전히 아파트에 살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아파트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주거 패턴들이 공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고 보는 거고요. 그 신호들이 최근에 선진국에서 좀 보이고 있죠. 우리보다 인구 구조가 조금 빨랐던 국가들, 우리 유럽이라든가 그 일본이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보이는 바로 어쨌든 늙고 힘들면 도보나 교통권이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소형의 새로운 그 설계가 반영된 주거 스타일. 아마 컴팩트 시티 이런 것도 연결이 될 텐데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어쩌면 가장 최적화된 방식으로 미래의 주거 스타일을 좀 지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요즘 어른이 55년에서 74년생까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요즘 어른이 상징한 대표 그룹은 70년대생 X세대라고요. 그 이유는 뭐죠? 일단 제가 그 세대입니다. 정확히 몇 년생이신 거죠? 72년생인데요. 72년생. 우리가 출생아 수로 놓고 보면 70년과 71년 우리 개와 돼지띠 네. 이 두 개년도가 100만 넘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특정한 인구 코호트 집단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현재 50세 중반을 가는 사람들입니다만 진짜 베이비 붐으로 봐도 숫자가 많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바로 X세대라는 거예요. 물론 뭐 각각의 세대들은 시대 변화에 맞게끔 또 변화, 변용하면서 많은 역할도 하고 또 기능도 하면서 한국 사회
사율이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50년, 60년, 70년대의 우리 선배 부모들의 산업화 시대, 우리 386 선배 세대들의 80년대의 이 민주화의 사회 의제. 근데 90년대가 접어들면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민주주의 이슈가 일정 부분 또 많이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90년대 이후부터는 뭔가 다양화의 느낌으로 넘어가요. 이 다양화를 온몸으로 사실은 경험을 하고 또 리드를 한 집단이 바로 70년 100만 세대부터 등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70년대생들은요. 뭐 아까 저한테 나이를 물었습니다만 그렇게 안 물어도 돼요. 그 사람의 나이를 알 수 있는 방식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뭘까요? 몇 학번이세요? 네, 얘기는 뭐냐면 학번, 즉 고학력화, 대학을 다녔다는 것은요. 특정 사회의 트렌드라든가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어쨌든 고학력은 사고 체계가 조금 좀 복잡해졌고 또 사고 체계를 위한 투입 요소들을 또 놓치지 않고 다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한국은요. 극단적인 예로 보면 90년대생의 경험들이 그러니까 70년대생이자 90년대 학번들의 그 10년의 경험이 굉장히 크게 기능을 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70년 개띠들이 앞으로 열어나갈 방식들은 잘 만들면 선배 세대의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또 후배 세대가 사회를 연결하는데 이제 굉장히 유효한 어떤 그 바톤 터치의 어떤 트리거가 될 수가 있고요. 만약 잘못하면 아마 분절된 방식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 방식이 될 것 같아요. 네. 재미난 게 90학번들의 그 대학 진학률 차이거든요. 실제 이런 걸 뭐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본들 통계로 검증을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데 90학번은 대학 진학률이 30% 초반 정도 나옵니다. 요거는 386 세대하고 비슷해요. 결국 뭐냐면 386들도 사실은 그 위에 있는 선배 세대들의 그 노동 집약형의 인적 자원 성장 모형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너가 우수 자원을 증빙받아야 되니까 대학 최대한 가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30% 초반까지 간 거죠.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근데 99학번은요 60 한 5, 6%까지 나와요.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대학 진학률이 2배가 됐을까요? 라는 거죠. 아마 이런 사회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 2배가 되려면요, 뭐 100년, 200년 이상 걸리는 작업들인데 한국 사회는 10년 동안 그게 만들어져요. 이것도 인구 문제하고 직결되는 이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인구가 왜 늘어났냐 핵심이 뭐냐면 뭐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단적으로 우리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딸, 아들. 이 맥락 때문에 딸이 나오면 아들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출산을 해야 돼요. 남성 전업형의 유교 모델들이 있으면서 어차피 제사밥, 뭐 전통을 모셔야 되니까 조상을 모셔야 이런 맥락이 있으니까 딸은 사실은 크게 이제 기능성이 없는 거고요. 아들들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인구 폭증을 만들었다는 혐의를 뒤집어 쓴 거죠. 틀린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산하 제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거죠. 딸, 아들이 아니라 딸에서 스톱을 시켜야 돼요. 딸에서 스톱 시키려면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라는 맥락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아들보다 딸이 훨씬 더 나은 맥락이에요. 우리 그 검증을 해주려면 가장 좋은 거는 단순 노동이 아니라 우수 인재임을 증명하는 방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90년대에 남녀 간의 즉 고용기회균등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대학과 관련돼서 그전에는 금여지대였죠. 우리 3, 4관학교 마찬가지 경찰대 뭐 이런 거에 드디어 여성들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절반은 사실상 여성들이에요. 자, 정리하면 90년대생의 절반이 고학력화의 여성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45세부터 55세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45세, 55세 구간이 뭐죠? 바로 자녀 세대가 대학에 들어가는 연령대예요. 뭐냐면 최근에 대학 진학률이 다소 줄었습니다. 10년 전에 80, 한 4, 5%까지 갔다가 지금 70, 한 4, 5%를 줄었거든요. 10%가 줄었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라는 거죠. 만약에 한국처럼 우수 인재가 이제 교육 잘 받고 좋은 기업 쪽은 좋은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인생 전체에 걸쳐서 굉장히 탄탄대로를 갈 거야라는 인식이 있는 국가에서는 이론적으로 쏜다면 그 대학 가야 되거든요. 전부 다 대학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실제로 뭐 전교 꼴찌도 12시 돼야 학원에서 집에 가잖아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 게 사실은 이것도 인재이면 아니든 간에 중요한 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허들을 밟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대학 진학률이 그럼 100%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84, 5% 정점 찍고 지금 10년 사이에 74%가 됐다는 거예요. 10년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거든요. 뭐가 있었을까? 대학 보내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물론 그건 사실 설명이 부족하죠. 한국 사회처럼 달러빚 내서라도 자녀 교육은 시키는 나라에서 돈이 성장이 안 된다고 대학을 안 보낸다 이건 아닐 거예요. 대학을 가도 취업이 안 되니까? 그것도 클 거고요. 그보다 더 큰 거는 제 개인적인 느낌에는 바로 70년대생, 90년대 학번의 부모님들이 자녀 세대와 토론을 해본 결과 그전에 선배 세대였다면 어쨌든 대학부터 가. 그 다음에 고민해. 근데 우리 70년대생 90년대 학번의 엄빠들은 본인들이 대학을 나와갔거든요. 그리고 성장의 구조,
환경들을 비교적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또 어마무시한 갈등들을 극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비용 대비 편익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원하면 당연히 가야 되겠습니다만 원하지도 않는데 막 찔러 넣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 그렇다면 대학을 가지 않아도 꽤 괜찮은 삶이 펼쳐질 수도 있을 거야라고 달라진 부모 인식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분들이 아마도 자녀 세대와의 많은 토론 끝에 대학이라는 카드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선진국처럼 한국 사회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소위 그 행복 모델 열어젖힐 수가 있을 거야라는 확신 그리고 그것들을 자녀한테 응원을 해주면서 아마 10% 가까이 줄어들었다. 아마 이 가설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